영화 댄싱 히어로를 연출한 바즈 루어만 감독은 댄싱 히어로가 개봉되고 몇 년 뒤 다음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판으로 만들자로 이어졌죠. 바즈 루어만 감독은 즉시 영화사를 찾아가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요. 영화사 인물들 중 반은 반대를, 또 다른 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영화사에 초고를 믿고 몇천 달러만 주면 현대 의상으로 샘플 비디오를 만들어 오겠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댄싱 히어로 2를 연출하겠다 라고 약속했고, 영화사는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 샘플 제작용으로 몇천 달러를 먼저 건넸습니다. 바즈 루어만 감독은 영화사로부터 아슬아슬하게 그린라이트를 받은 상태에서 바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연락했죠. 레오나르도는 감독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처음에는 왜 굳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즈 감독을 직접 만나고 그의 비전을 들은 후 흔쾌히 캐스팅을 수락했죠. 곧 바즈 감독과 레오나르도는 영화사에 보일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열정을 불태웠고, 영화사는 레오나르도를 주연으로 찍은 워크숍 비디오를 본 뒤 제작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로미오를 연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처음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왜 또 찍나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바즈 감독을 직접 만나 그의 비전을 들으며 꼭 찍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멋진 영화에 명배우들과 출연하는 기회라는 점이 가장 좋아 흔쾌히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워크숍 영상을 보시다시피 초반 의상 설정은 교복이었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조금 더 현대적인 의상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작진의 의견을 제시했고, 감독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20세기의 이미지와 상징을 모아 영화 속 패션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캐서린 마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두고 초기의 워크숍과 원작 연구를 통해 뭘 전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배우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레오나르도는 영화가 개봉되고 얼마 뒤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I'm just known as a good actor who takes good choices, and I hope that I will get other people around me that want to do the same thing. In 10 years, I hope that I'm still maintaining a good stride. 꿈을 이루고도 남은 것 같죠? 참고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남자 연기자상 은곰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동갑본가 크레이그 피어스는 원작 속 대사를 보고 예스러운 문체라 세상 사람들의 90%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각본을 쓸 때 셰익스피어를 어렵고 딱딱한 자리에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타임스퀘어의 광고판이나 전세계 청소년들의 침실 벽에 끌어내리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네요. 바즈 루어만 감독 또한 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이미지를 쉽게 표현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티볼트가 등장하는 씬에서 서부극 속 흔히 볼 수 있는 슬로모션 혹은 휙 지나가는 기법 등을 이용했는데요. 이는 관객이 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티볼트의 캐릭터, 즉 총솜씨가 뛰어난 악당이군 등을 즉각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한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미지뿐만이 아닌 배경음악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감독은 실제 셰익스피어가 연극에서 사용한 음악이 무엇인지 조사했고, 그가 당시 유행하던 인기 노래를 연극에서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팝송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언피니시드 심파시와 비요크의 앨범을 들으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데요. 두 작품 모두 넬리 후퍼라는 제작자가 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넬리 후퍼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넬리 후퍼 이외에도 오케스트라 편곡과 작곡을 담당하는 크레이그 암스트롱, 그리고 댄스 음악과 테크노 음악 최고의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마리우스 드 브리에게도 연락을 취했죠. 세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셰익스피어라니 카테고리적 오류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의 비전을 듣고 작업을 수락했고, 그렇게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로미오와 줄리엣 사운드 트랙 제작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로미오가 영화에 처음 등장할 때 흐르는 곡은 라디오헤드의 토크쇼 호스트입니다. 영화는 초반 15분 동안 몬테규와 캐필릭 가문의 싸움을 보이며 정신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15분 후 조용한 분위기 아래 로미오가 등장하죠. 사운드 트랙 제작을 담당한 마리우스 드 브리는 로미오가 등장하는 장면 속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신없는 15분간의 액션 후 선보이는 정적. 결국 감성적으로 로미오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연기는 물론 대사도 일조를 하지만 거센 폭풍이 휩싸였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구름을 뚫고 고요한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죠. 로미오와 하나가 되어 이 시점에선 스토리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로미오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래가 일조하죠. 감독은 영화 제작 초기에는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각본을 쓰며 가능한 많은 음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제작진들이 종이 상자에 담아 보낸 테이프 하나를 듣다. Oh, angel. You know, and you go, that's the one. 감독은 노래를 듣자마자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했고 줄리엣 테마곡으로 사용했죠. 마리우스는 바즈 감독의 곡 선정 능력에 대해 이런 부분에 있어 아주 탁월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어떤 노래도 모호한 것이 없어요. 항상 시각적으로나 대사와 연결된 내용이고 이야기의 어떤 순간에 연결된 것이죠. 감독은 주인공 소년과 소녀의 테마를 정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테마인 사랑의 테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테마들이 엉켜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연인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의 새로운 음악은 필요 없게 되죠. 폭스뮤직 음악 감독 로라 와서맨은 어떤 음악이 러브 테마에 적합할까 고민하던 중 가수 데즈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 키싱 유와 스워즈 오브 러브를 들었죠. 로라 와서맨은 바로 감독에게 러브 테마로 두 곡을 추천했고 감독은 두 곡 모두 마음에 들어 둘 중 어떤 음악을 쓰는 것이 좋을지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합니다. 한 컷씩 일일이 대조해본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키싱 유를 골랐다고 하네요. 이후 크레이그 암스트롱이 그 노래를 주제로 관현악 연출을 더한 덕분에 장중한 분위기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본가는 각본을 쓸 때 감독에게 로미오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닮았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영화 속 로미오를 제임스 딘 타입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제임스 딘 타입으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로미오가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덧붙여 각본가와 감독이 제임스 딘 이외에도 참고한 인물은 커트 코베인이라고 하네요. 이런 인물들을 참고한 덕분에 세계 공통의 영웅상을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쓴 초기 각본 속 줄리엣은 외로운 설정이 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몇몇 제작진들은 유모를 친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감독은 친구와 나누는 대사를 만드는 것보다 줄리엣을 철저히 혼자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영화 속 줄리엣 캐릭터는 타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는 인물로 완성되었습니다. 티볼트를 연기한 존 레기자모는 총술에 능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플라멩코를 배웠습니다. For a shootout, you'd get a choreographer to give him flamenco lessons. 감독은 스타일리시한 총술을 보이기 위해 안무가 존 오코넬을 섭외했고 존 오코넬은 존 레기자모와 만난 뒤 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구했습니다. 존 오코넬의 말에 따르면 존 레기자모가 아니었다면 전혀 다른 영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는 존 레기자모를 보자마자 플라멩코 스타일을 떠올렸고 그렇게 존 레기자모는 티볼트를 연기하기 위해 무거운 총 2대를 들고 플라멩코 스타일로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If John was like walking in and like going like that, it's not quite as strong as. But you know what I mean? I guess there is a certain style that you can get to it. 덧붙여 머큐쇼의 안무도 존 오코넬 안무가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바즈 루만 감독의 차기작인 물랑루즈 속 안무도 존 오코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로미오는 화장실에 놓인 수조를 통해 줄리엣을 만납니다. 감독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환상적인 첫 만남을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지 제작 초기 단계부터 고심하고 고심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답을 찾지 못하던 어느 날 마이애미에 위치한 어느 클럽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그곳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 큰 어항이 놓인 것을 보고 이거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그 어항에서 영감을 얻었고 영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첫 만남을 구상했습니다. 이때부터 감독은 영화 속 관능적인 테마로 물을 설정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촬영을 위해 제작진과 함께 수조를 만들었고 남자 화장실 쪽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여자 화장실 쪽에 클레어 데인즈를 세웠습니다. 다만 촬영 시간이 부족해 각자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같이 촬영한 건 실제로 마주보는 이 장면뿐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수조 장면을 두고 두 사람의 연기는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상대를 응시하는 이 장면에서 연기력이 빛을 발하죠.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생각만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서로 눈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명배우의 연기는 대단해요. 끌려가기 직전에 보여준 작은 미소는 환상적이죠.
라고 말하며 두 배우의 연기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줄리엣은 천사 날개를, 로미오는 기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의상을 담당한 킴 베럿은 원작 속 줄리엣이 눈부신 천사라고 불리는 점, 로미오가 착한 기사님으로 불리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의상을 제작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만나는 매개체로 수족관을 떠올린 뒤 물이라는 테마에 사로잡혔습니다. 덕분에 레오나르도는 그전까지는 계획에도 없던 물씬을 셀 수 없이 많이 찍게 되었죠. 감독은 생각을 해보세요. 낭만적이죠. 수영장이 있고 따뜻한 밤에 젊은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하지만 배우들이 몸으로 한 고생은 상상 이상이었죠. 라고 운을 뗐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무거운 금속 사슬 갑옷을 입고 있었고 클레어는 수중 가발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온도도 차갑게 유지했는데요. 이유는 물이 너무 따뜻하면 배우들의 피부가 붉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영향으로 두 배우는 촬영하는 내내 저체온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또 수중 촬영은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니 피부 상태에 따라 10일 동안 같은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레오나르도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촬영하고 다음 작품으로 타이타닉을 골랐는데요. 타이타닉 촬영을 마친 뒤 제작진들에게 앞으로 물에 빠지는 영화는 두 번 다시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 작품으로 고른 영화는 태국 해변을 배경으로 한 비치였죠. 티볼트와 로미오 그리고 머큐쇼가 총을 겨누는 장면은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은 촬영을 위해 아무것도 없던 해변에 야자수를 만들어 심었고 오두막도 세웠죠. 영화 속 세 사람은 거센 바람 속에서 총을 겨누는데요. 이 바람은 촬영을 위해 만든 인공바람이 아닌 실제 허리케인이었다고 합니다. 촬영 중 풍속이 점점 높아지며 제작진들은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배우들은 용감하게도 한 테이크 만에 끝내겠다고 말하며 촬영을 계속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배우의 안전보다 대두되었던 문제는 폭풍으로 흩날리는 모래였습니다. 모래가 필름에 한 알이라도 들어갈 경우 지금까지 찍은 모든 촬영분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맨들은 작은 집을 지어 필름을 갈았고 필름을 갈 때를 빼고는 카메라를 절대 열지 않았다고 하네요. 감독은 허리케인 속에서 재빨리 촬영을 끝내기 위해 와이드샷만 당일에 모두 촬영하고 클로즈업은 폭풍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찍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면 속 유일하게 특수 효과를 넣은 것은 어둑어둑한 구름뿐이라고 하네요. 휘날리는 야자수, 벗겨지려는 레오나르도의 옷 등 모두 선풍기 등의 효과를 넣지 않은 실제 허리케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 캐서린 마틴은 줄리엣의 방소품 중 침대 시트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방의 전체 소품값보다 시트값이 비쌌다고 하네요. 시트 하나에 너무 많은 돈이 들자 제작자가 프로덕션 디자이너를 여러 번 따로 호출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캐서린 마틴은 그토록 많은 돈을 시트 하나에 들인 이유로 시트가 아름다워야 했어요. 경이로운 순간이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감독은 레오나르도가 시트 아래 실을 읊는 장면을 두고 시트가 값어치를 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선택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레오나르도와 클레어가 함께 찍은 첫 장면은 놀랍게도 바로 이 장면,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0대였던 클레어 데인즈는 첫 촬영날 웃옷을 벗는다는 부담감에 많이 어색해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레오나르도가 긴장을 잘 풀어줘 순조롭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당시 함께 촬영했던 레오나르도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남의 긴장을 풀어주는 법을 잘 알았죠. 어깨에 힘을 빼고 즐기며 찍는 법도요. 그렇게 흥미로운 사람은 잘 만나기 힘들 거예요. 또 진짜 웃겨서 촬영 중에 웃다가 배가 아파 웅크린 적도 정말 많았어요. 참고로 레오나르도는 영화 타이타닉을 찍을 때에도 첫 촬영으로 상대 배우 케이트 윈슬렛과 보내는 은밀한 장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타이타닉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면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과 각본가는 제작 초기 줄리엣의 시신을 성당이 아닌 가족묘지에 두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작을 준비하던 중 토론토에서 작은 무덤을 세트로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손을 거친 만큼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풍겼고 테스트 촬영을 했을 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가족묘지 설정은 바로 접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보다 현실적인 것을 원했기에 결국 무덤에 시신을 넣는 것이 아닌 시신을 밖에 두는 형태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의 제작실장이던 헥터 로페즈는 원활한 촬영을 위해 성당 촬영을 주선했는데요. 성당 측 신부 그리고 고위 사제들은 촬영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때문에 허락을 받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하네요. 다행히 한 신부님께서 젊은이의 사랑과 비극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하죠 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겨우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작 속 줄리엣은 로미오가 죽은 이후 눈을 뜹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로미오가 약을 마시기 직전에 눈을 뜨죠. 감독은 비극적인 최종 장면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서로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야기를 설정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빅토리아 시대에도 연출가나 배우들이 종종 원작과는 달리 죽음을 늦추거나 대사를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라는 이유로 자기 배역을 더 늘려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영화의 끝에 하나의 우울한 시와 같은 곡을 넣고 싶어 했습니다. 감독은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그런 노래를 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때문에 라디오헤드의 순회 공연 때도 톰 요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톰 요크로부터 오랜 기간 답을 받지 못했고 어쩌면 엔딩곡을 영화에 넣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믹싱 작업만을 남긴 어느 날 작업실에 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테이프에는 이 노래는 불운을 피해 달아났어야 했을 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톰 요크의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죠. 감독은 바로 음악을 들었고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엔딩곡이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영화 마지막에 노래를 넣었습니다. 바즈 로아만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며 항상 다음의 문장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셰익스피어는 런던 4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취해서 소리 지르던 대부분의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셰익스피어는 그보다 공격적이고 야하고 시끄럽고 거침없는 이야기를 써서 같이 외쳤다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감독은 셰익스피어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의 작품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했고 어떤 영화가 셰익스피어 희곡을 원작으로 두고 만들어졌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며 감독은 이내 수많은 셰익스피어 영화들이 대체로 19세기 버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영화들이 셰익스피어가 다룬 모든 부분, 즉 수준 높은 드라마는 물론 폭력과 액션, 팝송 같은 인기 노래, 그리고 저질 코미디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You know, we wanted to convert that into a cinematic style because we want to be dealing with a cinema language that is not going to be working this year or even next year, but is actually about getting through that, what I call the gate of the millennium. 영화는 개봉 후 뮤직비디오와 같은 현란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인정받아 제4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수의 비평가들로부터 호평도 받았죠. 한편 대중은 영화제나 비평가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영화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관객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으며 흥행 수입만 무려 1억 4,800만 달러를 벌여들였습니다. 결국 감독과 각본가가 제작 초기부터 원한 대로 타임스퀘어의 광고판이나 전 세계 청소년들의 침실벽에 걸리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한 인터뷰에서 셰익스피어도 자기의 작품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쩌면 영화의 의미는 작품의 완성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